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에 새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대 세법 개정안마다 핵심 현안으로 다뤄졌던 부동산 세제가 이번에는 후순위로 밀리는 대신에 주식 투자 활성화와 가계부담 경감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배당소득 분리 과세가 최우선 과제로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 쏠린 유동성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겠다는 취지인데요. 한창 논의되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내용 살펴보고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퇴직연금을 회사에 맡기지 않고 직접 운용해서 노후를 준비하려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이렇게 직접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1% 미만부터 33%까지 천차만별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내 은퇴 자산을 효과적으로 불려나갈 수 있을지 다양한 연금 투자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사상 처음으로 12만 달러 돌파했던 비트코인 가격. 네. 어떻게 오늘은 좀 숨고르게 들어간 양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 말씀드리면 달러 기준으로는 11만 6천 달러대까지 떨어졌고요. 네. 국내 거래소에서도 지금 1억 5,900만 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어제 이제 12만 달러 선을 돌파를 딱 했고 네. 계속 12만 3천 달러대까지 치솟았다가 이후에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네. 지금은 이제 12만 달러 전후로 해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이런 양상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뭐 지금 크립토 시장에서 강한 매수세는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미 의회가 이번 주를 이제 크립토 위크로 선정을 해서 이제 핵심 3개 법안을 이제 심사를 하고 통과시킬 예정인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뭐 아시겠지만 이들 법안이 만약에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말 그대로 트럼프 행정부의 친가상화폐 정책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비트코인만 계속 말씀드리는데 비트코인 외에 이제 알트코인들의 상승세를 점치는 전문가들도 늘고 있어요. 그래요?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시장에서 추가적인 현물 ETF, 그러니까 알트코인 ETF가 되겠죠. 여기에 대한 승인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요. 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죠. SEC가 지난 7일에 이 ETF와 관련해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는데 쉽게 말해서 심사 기일을 240일에서 75일까지 단축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네. 이걸 이제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지금 딱 그 현물 ETF 신청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XRP, 네. 솔라나 이런 데가 있거든요. 아하, 솔라나요. 네. 이런 이 알트코인들의 ETF 승인을 염두에 둔 행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블룸버그에서는 예를 들어서 XRP 현물 ETF 승인 시점은 오는 10월 내지 11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네. 뭐 승인 확률은 각각 조금 다르긴 한데 뭐 65% 많은 곳에서는 90% 이상을 전망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 이제 말씀하신 3개 법안 가운데 스테이블 코인 법안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미 하원 통과할 것이 유력한 상황인데 그런데요. 국제결제은행이죠. BIS에서 여전히 그 스테이블 코인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네. 부정적인 입장의 보고서를 낸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계속해서 지금 보고서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국제결제은행이라는 곳은 사실 은행들의 은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징성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는데 BIS가 지난 11일 보고서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광범위한 사용 가능성이 통화 주권의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외화 표시 스테이블 코인이 통화 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BIS의 이 같은 지적은 그동안 이제 개별 국가들이 중앙은행을 통해서 법정 통화를 독자적으로 발행을 했고 그걸 기반해서 통화 정책을 폈던 기존 방식이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구체적인 이제
그 분석도 내놨습니다. BIS는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거나 네.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때, 그때 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국제 거래가 더욱 증가했다. 이런 점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이외 지역의 거주자들도 이제 지금 90% 이상 달러 표시 스테이블 코인들이 이제 시장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달러 자산에 이 미국 외 지역 거주자들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네. 해당 국가의 통화 정책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거죠. 이건 딱 미국을 겨냥한 이야기죠. 네. 지금 뭐 세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절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이제 지니어스 액트, 이번에 하원에서 재통과가 유력하게 되는 지니어스 액트의 의회 통과를 앞둔 미국에 대한 경고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뭐 스테이블 코인이 테러 집단의 불법 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피력했다고요. 네, 다방면으로 우려를 좀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예를 들어서 자금 세탁 방지라든지 테러 자금 차단 등의 규제 적용에 취약하다. 네. 그리고 고객 신원 확인이 어려워서 불법 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소나 발행사가 물론 계좌를 동결 조치할 수는 있긴 하지만 당국 입장에서 수십억 건에 달하는 익명 거래에 대해서 대응하기는 현실적으로 역부족일 것이다. 이런 예상을 내놨고요. 네. BIS는 이 밖에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담보 자산으로 만약에 미국 단기 국채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들이 시장 금리를 좌우하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통화 정책 전파 효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그 은행들이 올 하반기 그 가계 대출 문턱을 크게 높일 것이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던데요. 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 행태 서베이 결과입니다. 이게 이제 은행 같은 이제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3분기 은행의 대출 태도 종합지수가 마이너스 17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전 분기보다 4포인트가 더 떨어진 겁니다. 일단 이게 이제 음수지 않습니까? 이 금융기관 대출 태도, 금융의 서베이라는 거는 대출 태도, 대출에 대한 수요, 신용 위험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가중평균으로 해서 100부터 마이너스 100 사이에 지수로 산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양이면 대출에 조금 더 원활하게 네. 확대하거나 증가할 태도를 갖고 있다라는 거고, 이제 감소, 음의 상태면은 반대인 거죠. 네. 대출에 조금 더 눈높이를 문턱을 좀 높이는 이런 은행들의 태도를 말하는 거죠. 아까 이 지수가 음수였지 않습니까? 네네. 네, 음수값이 또 거의 다 커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행들의 대출 태도가 더 깐깐해질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출 주체별로 나눠보면 어떻습니까? 가계대출에 대한 태도가 가장 네. 강화된 건가요? 그렇죠. 예상하시는 대로 맞습니다. 가계 주택대출은 마이너스 31을 나타냈고요. 네. 신용대출 같은 일반 대출은 마이너스 22를 가리켰습니다. 네. 이것도 2분기와 비교해서 굉장히 크게 떨어진 그러네요. 음수값이 커진 겁니다. 그만큼 대출에 있어서 문턱이 높아졌다라는 뜻이고요. 역시 원인을 살펴보면 7월부터 이제 스트레스 DSR 3단계 거기에다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도 6월 말부터 이제 발표됐지 않습니까? 이런 주택 관련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이 신용대출 태도 강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이제 중소기업 대출 태도 지수는 네. 마이너스 14에서 마이너스 6으로 높아졌고요. 대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3분기 이제 대출 수요 측면에서 보면 가계 주택 대출 수요 지수는 마이너스 6. 감소 전망 우위로 전환이 됐습니다.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거고요. 역시 이것도 규제 강화 영향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자, 구글 측이 그 음악 서비스 끼워 팔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해서 자체 시정안을 내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텐데 그렇더라고요. 예. 이게 광고 없이 유튜브 영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유료 서비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끼워 팔기 논란이 있었던 거는 단순히 유튜브만 하는 게 아니라 강제로 유튜브 뮤직 서비스까지 강제로 이용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네. 포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원하지 않아도 이 프리미엄 서비스를 쓰려면 어쩔 수 없이 음악 서비스도 사용을 해야 되니까 월 사용료 되게 비쌌잖아요. 월 지금 14,900원. 아, 그런가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끼어 팔기다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있어 왔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섰죠. 그래서 시장 조치 제재를 가하려고 하니까 네. 구글 측이 제재를 받는 대신 이제 국내에는 이런 동영상만 단독으로 구독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하는
자체 시정안을 이번에 내놓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름이 이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부담을 라이트하게 해주나 라이트하게 보죠? 해준다. 요금제는 이제 월 8,500원. 예. 그래 아직 나온 건 아니고 연내 이제 출시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유튜브 라이트 가격은 이제 출시일로부터 1년 이상 그대로 가격을 유지해야 되고요. 네. 향후에 변동이 있더라도 출시일로부터 4년 동안은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 대비 이 유튜브 라이트 가격 비율을 해외 주요 국가들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겠다. 이런 확약도 공정위 측과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4시 16분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인데요. 그런데 이 새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 부동산 세제가 아닌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고 하네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전부터 강조했었죠. 부동산에 쏠린 유동성을 자본시장으로 이도하겠다. 이런 의지에 더욱 힘을 싣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번 세법 개정안 방향성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논의되고 있는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제 이달 말에 발표가 될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 일단 부동산 세제가 아니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런 것들이 최우선 과제로 다뤄질 것이다. 이런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과거 정부의 세법 개정안과 비교하면은 상당히 좀 이례적인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윤석열 정부에서도 세법 네. 개정안 7월에 발표하는 부분은 네. 부동산 세제를 다수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부동산 세제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중과 배제를 받고 있는데 네. 원래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가지고 양도세를 중과로 높인 다음에 네. 그거를 시행령으로 완화하는 것이 내년 5월까지거든요. 네. 5월 그래서 9일까지인가 그렇죠. 네, 그래서 올해도 올해 세법 개정안에도 그 내용이 또 포함이 돼가지고 1년 더 연장하지 말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26년 5월까지는 양도세 중과를 안 받는데 26년 6월부터 받는다고 하면은 네. 이제 팔려면은 소위 10개월 안에는 파는 것이 세법상으로는 유리해지는 네. 거가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7월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될지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좀 관심이 있었고 원래 해마다 이 7월에 그러면은 양도세 중과 네. 유예인지 아닌지를 이때 정했었나요? 예, 이때 정해가지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22년에도 그렇게 했고 23년에도 그렇게 했고 했으니까요. 근데 보면은 이거 말고도 시장에서는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가지고는 재건축 초과의 환수제라든가 네. 아니면은 다른 부분에 어떤 세금을 좀 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네.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제공된 얘기들은 부동산 세금은 되도록이면 건들지 말고 그다음에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좀 최우선으로 시행하자 이렇게 말이 나오면서 네. 7월 3일에 있었던 대통령의 간담회 때 네. 투자에 있어서는 부동산보다는 주식을 좀 더 선호하는 취임 30일 만에 네, 있었던 취임 1개월 간담회를 네. 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인 그런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인식을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는데 예. 그 말에 이제 후속하는 조치로서 7월 세법 개정안도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네. 시장에서는 그럼 부동산은 이번에 어떤 큰 세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진짜 안 나오고 네. 그다음에 주식으로 확실히 뭔가 나오는 걸 보니까 주식 시장을 정말 밀어주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그러니까 부동산에 쏠린 유동성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해보겠다. 이 네. 취지를 시장에 이제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확실히 보여주려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신다는 말씀이신 예,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계세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게 이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 현재 그러면 금융소득세 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바꿀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좀 자세히 좀 살펴볼까요? 네, 사실 배당은 이제 주식에서 나오는
거는 주식을 보유할 때 기업이 배당을 하면 그걸 저희가 배당이라고 잡고 네. 연간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5.4%의 네. 단일세율로 그냥 징수를 하고 네.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금융소득 그 종합과세 결국 네. 우리 저희의 종합세율로 합산이 되게 자신의 되는데 소득 구간에 따라서 네, 그 종합세율이라는 게 6에서 45% 구간이고 네. 농특세를 더하면 최대 세율이 49.5%이기 네. 때문에 네. 기업 상장 기업의 최대 주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아버리면은 10억 원이 넘어가면 49.5% 세금을 거의 받으니까 절반이 세금인 네.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재벌이 됐던 아니면은 일반 기업이 됐던 엔간한 경우에는 배당을 해버리면은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상태이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한국이 이렇고 금투세를 손본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네. 배당이 금투세에 들어가 있는데 아. 금투세가 20%의 단일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20이나 아, 22%가 그래요? 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이들 나라는 주식의 양도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주식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보유하고 나오는 배당이든 네. 주식을 팔면서 나오는 양도세든 네. 그냥 주식에서 나온 거니까 네. 이걸 그냥 다 더해가지고 네. 그냥 22% 내라 20% 내라 이렇게 끝내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주식시장이 배당을 많이 해도 괜찮을 만한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면서 배당을 많이 해도 22%가 최대니까. 네, 맞습니다. 네. 사실은 그 20%대의 세금이라는 것이 뭐 법인을 만들어도 어차피 20%대 세금은 내야 네, 되고 네. 뭘 해도 대부분 다 25% 정도는 내야 되니까 네. 시장에서 생각하는 받아들이기에 거부감이 없는 그런 세금대가 20%대 세금이거든요. 네. 그런데 현재 종합소득 과세에서 우리나라의 한국 배당은 49.5%까지 내니까 네. 배당을 하기보다는 네. 배당 외에 다른 방식으로 네. 기업이 갖고 있는 이제 잉여금을 네. 뭐 여기저기 이런저런 예를 들면 법인카드를 많이 쓴다거나 아니면은 상속 및 증여가 엮여 있는 경우에는 네. 자녀에게 배당을 통해서 주식 상속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네. 일감 몰아주기 하거나 네.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부수적인 게 좀 성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배당이라는 거는 사실 시장 전체의 주주의 수익률과도 연결이 되는데 그렇죠. 네. 주가가 오르는 거는 주가 수익률이지만은 배당과 자사수 매입 소각 같은 경우에는 네. 주주 환원이라 그래가지고 네. 시장이 안 오르더라도 이렇게 환원율이 높아지면은 전체 총 주주의 수익률이 좋아지는 건데 한국이 배당이 유난히 약한 이유가 네. 높은 배당 세제 때문이라는 분석이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식시장에 돈을 더 많이 들이기 위해서는 네. 배당 소득을 우리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분리 과세하여서 네. 배당에서 나오는 소득을 49.5%란 종합소득이 아니고 네. 별도로 빼서 2천만 원까지는 동일하고 3억까지는 22%로 묶고 네. 3억을 넘어가는 구간도 최대 27.5%까지만 하면은 어떠냐라고 네. 이제 안이 그게 나왔거든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안인 건가요? 예, 이소영 의원 아니고 이 안이 지금 더민주 안에서는 토론을 하고 있는 안이 네.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디테일은 바뀔 수도 있지만 네. 컨셉은 종합소득에서 분리를 하고 네. 별도의 세율을 줄 건데 그 세율은 어쨌든 20%대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세금을 덜 내는 쪽으로 가니까 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반가운 소식일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네. 그 민주당 안에서도 나오는 비판이 뭐냐면 개인들이 배당을 10억씩 받는 사람은 없지 않냐. 막 배당을 받아도 그렇게 많은 배당을 받는 사람이 없고 결국 이렇게 하면은 네. 오히려 주식 수가 많은 최대 주주만 좋지 않느냐 이런 그렇죠. 비판도 있거든요. 배당 소득이면 배당을 아까 얼마 그랬죠? 3억 원 이하. 2천만 원, 3억 원, 3억 원 초과 이렇게 세 3억 원 구간이니까. 이하는 22, 네. 3억 원 초과가 27.5인데 네. 3억 원 받는 것도 쉽진 않잖아요. 배당 3억 배당으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주가 배당 3억 원을. 수익을 낸 맞죠. 게 아니라 양도 네. 차익이 아니라 배당으로만 3억 넘는 건 쉽지 않네요. 네, 그게 네. 사실 그래서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3억 원을 배당을 받는 것도 큰 건 아니고 근데 이거가 이 세율이 높으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대주주도 배당을 안 하면 그 회사도 배당이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최대 주주가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도 맞긴 하지만은 네. 그런데 다른 나머지 소액 주주들도 배당을 어차피 다 못 받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이걸 무조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배당 성향이 35% 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좀 배당 성향 주려고 배당률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라는 거는 네. 배당 수익률이 아니라 네. 내가 올해 100억이 났다면은 100억이 배당 가능 이익인데 이 중에 네. 30억을 배당하면은 30. 배당 성향이 30%가 되는 네. 것입니다. 근데 이게 35%를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한국이 이게 35가 안 되거든요. 아. 그래서 35%가 넘는 기업들에게 조금 인센티브를 주려고 그러니까 30
하는 거죠. 안으로 들어가라 이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최대 주주 입장에서도 네. 우리 회사가 30%였는데 네. 그러면은 그냥 35를 찍어서 나도 어. 배당 소득세를 좀 덜 내는 게 좋지 않냐 네. 이런 생각이 들 거기 때문에 네. 35%로 조금 유도하려는 경향이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35%에 들어가서 만약에 분리과세 받게 된다면 네. 종합소득 받는 것 대비해서는 상당히 세제적인 혜택이 존재하기 때문에 최대 주주를 포함해서 회사가 기꺼이 배당을 할 만한 인센티브로 작동을 하게 될 것이고 네. 그렇게 배당을 하게 된다면은 결국 한국 시장의 총 주주 수익률이 개선이 되니까 총 주주 수익률이 개선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시장으로 유동성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고 네. 보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상법만한 위력이 있다고 지금 시장에 저도 그렇고 다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 그래요? 상황이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4천까지는 상법이 가는 거고 5천 이상은 배당이 만들어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22% 단일 세율로 아무리 많이 배당 수익이 있다 하더라도 배당 네.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상은 안 낸다는 네, 거죠. 그것이 미국과 일본의 금투세인데 네. 원래 한국의 금투세는 중간에 좀 이상하게 바뀌었지만은 미국과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최근 일본을 벤치마크 많이 하고 있는데 일본도 주식시장의 세제 개편을 하면서 그러니까 상품에서 위험 자산인 주식에서 나오는 소득은 다 더하면서 금투세가 네. 개편이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배당이 더 우선시되는 그런 시장으로 바뀌었고요. 한국도 과거에는 이제 금투세가 없었기 때문에 배당을 위험 자산에 나왔지만 어디 넣을 데가 없다 보니까 안전자산인 예금에서 나오는 게 이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자 소득이랑 이자 소득. 형식은 좀 비슷하니까 갖고 있으면 나오고 보유 중에 나오는 네, 자산이다 보니까 네. 그럼 이자도 2천만 원까지는 15.4%인데 2천만 원 넘으면 종합소득 하자고 했는데 네. 그럼 주식 배당도 15.4%로 2천만 원 이하 넘는 거는 뭐 종합소득 넣자 했었는데 금투세 논의를 하면서 네. 금융투자 상품에서 나오는 소득은 따로 분리하는 게 맞지 않냐. 가상자산세 논의한 것처럼요. 네. 저희가 사실 부동산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빠른데요. 어떻게 해요? 예. 부동산도 부동산 양도소득이라고 별도의 처분시 소득이 있고 네. 부동산도 보유할 때는 부동산 임대소득이라는 게 발생을 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사실 부동산이란 자산이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처분소득이 발생하는데 이거를 따로따로 분절해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역시 이것도 네. 2천만 원까지는 별도 세율로 내고 2천 넘으면 종합소득으로 내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부동산 하나만 있을 때는 그나마 아 부동산 임대소득 때 2천만 원 이하면은 그 분리과세를 했었나요? 지금 하고 별도소득. 있죠. 아, 그래요. 예, 네. 부동산 임대소득도 커지면은 네. 이제 그 종합소득이 종합소득으로. 되지만은 네. 지금은 이제 분리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근데 이게 금융투자소득세도 생기고 가상자산소득세도 생기고 하니까 예. 그러면 우리의 경상적인 근로활동 같은 그런 일과는 분리해서 네. 투자는 네. 결국 부동산 주식 코인이니까 네. 부동산 따로. 관련해서도 정비를 하고 네. 주식으로도 정비를 하고 네. 코인도 정비하자 하면서 주식이 먼저 나오다 보니까 금투세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금투세 나오면서 배당을 이쪽으로 넣고 양도세를 징수하겠다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네. 이제 배당은 그냥 종합소득으로 넣어버리고 양도세만 징수하겠다고 해버리니까 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제 작년에 그런 엄청난 이제 그런 반대가 있었던 많았죠. 거고요. 네. 근데 지금은 배당을 거꾸로 이제 오리지널 금투세 형식으로 배당을 그럼 금투세로 빼면서 네, 네. 이제 먼저 제도를 갖고 나가면은 나중에 시차를 두고 주식의 양도세도 도입이 되긴 하겠지만 금투세가 그렇게 맞춰지게 나면은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가상자산도 지금은 세금은 없지만 네. 가상자산도 맞춰지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경상적인 근로활동이나 사업활동이랑 네. 투자활동을 근본적으로 분리하는 방식으로 세제가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되면 일단 지주사나 이런 쪽에는 좀 좋을까요? 일단 1차적인 해석은 배당주가 좋다는 것입니다. 배당주. 예. 네, 배당을 많이 해주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분리과세가 되면은 네. 뭐 계속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배당주에 대한 그런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네. 근데 근본적으로 이 제도는 우리가 투자 자산 중에서 부동산, 주식, 코인 간에 또 비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뭐냐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잖아요. 네, 네. 그럼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가지고 현재 부동산 세제보다 유리하냐 이거가 제일 중요한 관점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부동산보다 만약에 유리한 세제 구조를 갖게 된다면은 돈이 아무래도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흐를 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옮겨가겠죠. 네 그런 거고요. 현재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 처분할 때 내는 거지만 보유할 때는 이제 임대소득세를 내는데요. 부동산에서도 임대소득이 제 2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 합산과세가 되는데
부동산에서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대출을 받아가지고 임대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네. 이자 비용이 그 매출의 비용으로 차감되니까 네, 네. 그 과세 대상 금액에서 그 비용은 빠지는 거나 빠지니까. 마찬가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49.5%의 종합세율이라 하더라도 네. 사실상 절반 정도는 이제 원가로 빠져버려가지고 실효세율 자체는 매출액 전체에 내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출 없는 분들은 안 그렇겠지만요. 대출 없는 분들은 좀 안 그런 편이기는 네, 하죠. 네, 네. 그런데 주식은 보유 원가라는 그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내가 배당 얼마 받으면 그게 그냥 바로 합산되는 금액이 네.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분리과세를 받게 되면은 사실 부동산만큼 내려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부동산이라는 것이 큰 돈을 넣기에 좋은 자산이긴 하지만은 네. 뭐 이제 임대를 해야 되는 경우는 임대차 관리라든가 시설 관리라든가 보유세라든가 그리고 부분 매각이 안 된다는 점이라든가 유동성이라든가 중개 여러 가지. 예, 네. 중개 수수료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유동성이라든가 편의성이 떨어지는 자산인데 그리고 한국의 아까 임대소득 말고도 소득세 말고도 또 다른 재산세라든가 또 보유세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보유세까지 높여버리면 운동장 완전 기울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네. 기울어 버리게 네. 되는 건데 네. 지금은 배당 소득세 정도만 변경을 하더라도 주식이 원래부터 유동성이 풍부했던 자산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머니플로우가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실제로 갈 법한 그런 걸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네. 시장이 좋아질 구석이 없다면은 이렇게 바꿔도 갈 일이 없지만 이미 상법을 상법 개정을 개정해놨기 해서, 때문에 네. 상법에서는 총주주를 고려해가지고 기업이 네. 경영활동하도록 이사에 대해서 충실 의무를 줬으니까 네. 과거 2009년부터 2025년까지 있었던 전반적인 이제 비적합한 그런 영업 활동은 앞으로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네. 제도도 좀 개선이 되고 이제 네. 돈도 들어올 네. 구조를 만들어내는 네. 거거든요. 결국 네. 시장에서 이거를 믿어서 하게 되면은 갈 거 같고 아니면은 뭐 다시 아니게 되겠지만은 어쨌든 굉장히 거대한 변화라고 이제 판단되는 부분이 그래요. 존재하죠. 외국인 투자자들도 주식 비중을 좀 높이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은요. 어떻게 이렇게 보세요? 되면은 네.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결국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네. 결국 배당이라는 형식의 근본적으로 배당 자체가 늘어날 인센티브가 작동을 하고요. 그리고 배당 수익도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 수익의 일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주식시장의 수익이라는 거는 주가 상승률 더하기 자사주 매입 소각 그리고 배당이라는 세 개의 꼭지로 생기거든요. 근데 한국에는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가 배당이 사실상 약했고 네, 맞아요. 주가 상승률만 봐야 되는데 주가라는 게 기업 이익도 좋아지는 거가 있지만 시스템이 정비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시장이 좋아지고 이런 부분에서 또 서포트하는 다른 수익이 생긴다면은 한국 주시장이 매력적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네. 시장이 올해 좋았다고는 하지만 개인들의 순매수가 규모가 크진 않거든요. 20년, 21년에는 한국 개인들의 한국 주식시장 순매수가 60조 원이 양년도 다 넘었었는데요. 올해는 어때요 지금까지? 상반기를 결산해도 6조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아직 많이 돌아왔다. 뭐 주식을 많이 산다. 지금 예탁금은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은 네. 개인들의 순매수 규모가 그렇게 큰 건 아니거든요. 네. 지금 그 사이에 우리나라 분들은 좀 미국 주식시장에 많이 투자하면서 특히 작년에 이런 경향이 많이 많았고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왔다고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는 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국의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해야지 시장이 지수가 크게 상승하게 되는 네, 건데 네. 외국인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런 한국의 자금 흐름을 바꾸기 위한 그런 제도 개선으로 보여집니다. 네.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이제 그 3억 뭐 10억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결국은 부자 감세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자꾸 듣게 되거든요. 거기에 예.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신다면은요. 이 부자 감세 비판은 피해 갈래야 피해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본적으로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배당 분리과세를 통해 가지고 과거 대비 냈던 그 소위 소득세 부분이 내려가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거를 만회하는 수단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배당이 늘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게 배당하는 것에도 높은 세율을 뜯는 거나 많이 배당을 하면서 낮은 세율을 뜯는 거나 Q 곱하기 P로 비슷해지게 된다면은 네. 결국은 양과 P 곱. 결국은 배당 총 이제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맞춰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 이 흐름은 너무 세수만 놓고 의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네. 부동산으로
이제 유동성이 흘러가다 보니까 네. 한국의 민간 소비가 위축되는 부분이 같이 염두에 두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부동산으로 돈 번다고 해도 부동산 한 채 더 사면 이제 이자 부담이라든가 이런 거 현금 흐름이 어려워지는 그런 소유주들이 좀 많아지고 네. 주식의 경우에는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그냥 몇 주 팔아서 뭐 삼겹살이라도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동성 있는 자산이 네. 성과가 났을 때 장점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기대하면서 시장을 조금 재편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져서 네. 세수 부분에서는 약점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를 만회하는 수단이랑 다른 부분의 플러스 효과로 만회하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이제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상법 개정이든 뭐 배당소득 분리 과세든 이런 장치가 잘 마련되면은 여러 가지로 주가가 오를 아까 4천, 5천을 갈 수 네.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데 그럼 당분간 머니플로우가 글로 쫙 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과거에 보면 어느 정도 돈을 이제 주식시장에서 벌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게 다시 또 부동산으로 흘러간다. 네. 그래서 이걸 또 경계하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또 있기도 한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당장 이번에는 세제 개편안에 부동산 관련 세제가 포함되지 않겠지만 네. 시행령으로도 가능한 것도 있고 네, 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또 이제 부동산 관련 세제가 좀 강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내년 이후라도요. 네. 네, 저는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가겠다는 의지는 명확하다 보니까 네. 처음에는 마일드하게 개선이 있을 것 같고요. 부동산에 주식으로 가도록. 그리고 나중에는 소위 탈탈 털어서 주식으로 가도록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이든 뭐든 이제 운동장을 기울이면서 반강제적으로 가도록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하고 싶다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논의라 설득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지금 당장 부동산 세금을 건들거나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네. 그리고 정부가 이렇게 생각하는 대로 시장이 무조건 흘러가는 것도 아니지만 돌이켜 보면은 주식보다는 부동산이 유리했던 이제 수십 년이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많이 간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주식으로 돈 벌면 부동산 산다 이 말도 맞는데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이게 투자의 대상이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 초과 수요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네, 꼭 필요한 것보다. 투자의 대상이 주식으로 좀 바뀌게 된다면은 시장 자체가 실수요로 바뀌게 되는데 네. 실수요로 바뀌게 되면은 그때는 자산 가격의 그 높은 변동성이 없고 좀 안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부동산은 이제 부동산이 주식보다는 자산 시장에 좀 더 투자 수익 안정성에 좀 우위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말씀 네, 듣다 지금 보니까. 제가 뭐 제 개인적으로는 저의 뭐 개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상법 개정은 예상을 했지만 배당 분리 소득이 통과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생각보다 적거든요. 근데 이게 통과된다면은 진짜 부동산에서 넘어오고 싶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적진 않아 보여서 네. 시장에서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큰 틀에서 좀 뭔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라는 걸 좀 촉이 빠른 분들은 느끼실 것 같거든요. 네. 앞으로 이 정책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어떻게 시장에 접근하면 좋을지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어쨌든 부동산보다는 주식으로 그 투자를 전환하겠다는 그런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하게 시행되는 기간이다 보니까 이거를 뭐 100% 믿거나 100% 불신하거나 하기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게 될지 말지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복합적으로 살펴가지고 들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런 변동이 높은 기간에 뭐 특정 자산에 너무 과잉 매몰돼 가지고 의사 판단하기보다는 네. 어느 정도는 지켜보면서 그런 투자와 관련한 의사 판단은 조금 뒤로 밀어두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100세 시대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 건강과 노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은퇴 이후의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서 돈 관리 계획 구체적으로 세워보는 순서입니다. 오늘도 미래에셋 투자와 임금센터의 오현민 수석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연금으로 투자하는 방법 오늘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네. 그럼 연금으로 투자한다라고 하면 어떤 계좌 갖고 계신 분들이 해당이 될까요?
네, 먼저 제가 말씀드리는 3개의 계좌 중에서 가지고 있으신 게 있으시다면 오늘 이야기를 좀 귀 기울여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제도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네. 회사에서 운용해주고 확정된 금액을 퇴직할 때 넣어주는 확정급여형 DB형 제도가 있고요. 네. 그리고 매달 혹은 이제 분기마다 확정된 금액을 회사가 근로자의 계좌에 넣어주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야 되는 확정 기여형 DC형 제도가 있는데요. 네. 후자인 이 DC형 계좌 가입자가 이제 그 스스로 운용해야 되는 그 첫 번째 부류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2번째 부류 같은 경우는요. 그 회사를 퇴직하거나 혹은 뭐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 저축용으로 활용하시는 계좌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가지신 분들 이분들이 연금 투자 가능하신 2번째 부류에 해당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말씀해 그리- 주세요. 네. 그리고 개인연금이라고 하죠. 연금저축 중에서 연금저축 펀드에 가입하신 분들이 3번째 부류로 해당이 네. 됩니다. 이렇게 예. 3가지입니다. 그래요. 자, 최근 이제 퇴직연금으로 펀드나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 늘어나고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제가 지난달에 출연했었을 때 금융감독원과 그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퇴직연금 투자 백서 소개해드렸었는데요. 근데 물론 아직은 적립금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비중이 뭐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긴 한 것 같습니다. 그 실적 배당형으로 투자하시는 그 적립금 비중을 보게 되면요. 네. 아까 DC형과 IRP가 그러니까 직접 투자하실 수 있는 계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실적 배당형으로 투자하는 비중이 DC형 같은 경우에 23% 그리고 IRP 같은 경우에는 33%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숫자가 좀 낮아 보이지만 이게 최근 1년 사이에 굉장히 그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년 대비하면은 53% 넘게 성장하는 그런 무서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무서운 성장세라고 하셨는데 투자를 좀 자극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가지 정도가 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ETF 상장지수 펀드가 상당히 다양해진 것이 연금 투자를 촉진하게 된 계기인 것 같은데요. 네. 펀드 같은 경우는 매수하고 매도하기까지 뭐 해외 펀드 같은 경우에는 뭐 매수할 때는 뭐 사흘 정도 그리고 매도해서 내 돈이 이제 다시 들어오기까지 한 일주일 정도까지도 걸리거든요. 네. 근데 ETF 같은 경우에는 만일 증권사에서 연금 계좌에서 ETF를 거래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뭐 실시간 운용이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매수 매도가 돼서 네. 내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내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매력에 이제 좀 사람들이 좀 많이 좀 끌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퇴직연금 계좌에 있던 상품을 그대로 네. 옮길 수 있다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드리면요, 뭐 A 은행에 내가 IRP 계좌를 가지고 있는데 그 IRP 계좌에 있던 상품들을 그대로 이제 B 증권사로 이제 옮길 수 있는 거죠. 그 제도 이전에는 원래 그 금융 상품이 있었던 거를 다 이제 해지를 해야만 옮길 수 있었는데, 그래서 뭐 예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를 손해 봐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예금이든 펀드든 뭐 깨지 않고 그대로 옮길 수 있는 네. 그런 제도가 이제 생긴 건데요. 이렇게 좀 시스템이 간소화가 되면서 실제로 연금 이동이 좀 많이 일어났고요. 좀 상품 라인업이 다양한 그 증권사 쪽으로 이제 순유입이 거의 한 9천억 가까이 이렇게 현재까지 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ETF가 다양화되고 또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가 생기면서 연금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요, 이제 연금 투자를 ETF로 직접 하시려는 분들 그 처음 그 포트폴리오 짤 때요, 네. 어떤 상품을 어떤 비중으로 사야 할지 좀 막막할 수도 있거든요. 좀 가이드 네. 라인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포트폴리오 짜는 방법이 ETF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방법 한 4가지 정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이거를 들어보시고 뭐 그대로 한다기보다는 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큰 틀을 참고하셔서 좀 본인 그 투자 성향에 맞게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요. 네. 주식과 채권 비중을
60대 40으로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만 보면 좀 굉장히 좀 단순해 보이는데요. 네. 이 배분 비율이 사실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전 세계 투자 전문가들이 사용해온 조합입니다. 네. 그래서 주식 60%는 이제 뭐 경제 성장이나 기업 이익 증가에 따라서 이렇게 자산을 이제 좀 더 키울 수 있는 역할을 하고요. 또 채권 40%는 뭐 경기 침체나 시장 충격이 있을 때 이제 자산을 지켜주는 그런 방패 역할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성장성과 안정성을 이제 비슷하면서도 성장성에 조금 더 무게를 좀 더 두는 방법인데요. ETF 예시를 들어보자면요. 60%는 S&P 500 같은 시장 대표 지수에 넣고 그리고 40%는 뭐 미국채 10년물, 중장기물 정도로 이제 넣어서 그런 그 단순한 조합부터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60, 40 포트폴리오가 오랫동안 사용돼 왔다고 하셨잖아요. 언제부터예요? 네, 이 뿌리가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네. 이 시기에 그 시카고 대학의 그 박사 과정에 있었던 해리 마코이츠, 네. 오늘날 이제 자산 배분 전략의 그 기초를 세우신 분이죠. 그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이 이분이 25살 때 박사학위 논문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공로로 나중에 노벨 경제학상을 이제 수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전에 이제 투자자들은 원래 개별 주식만 보고 이제 투자 결정을 내렸었는데 이제 마코이츠의 아이디어는 포트폴리오 전체 위험과 수익을 이제 함께 고려해야 된다 이런 점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제 그 유명한 명언이 이제 달걀을 한 바구니에 이제 담지 말라라는 네네.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분산 투자의 그 원리를 좀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을 해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이론을 이제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적용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60대 40 정도가 이렇게 좀 적정한 것 같다라고 이제 이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제 나오게 된 비중인 것이고요. 이게 네. 또 대중화하게 되었고요. 현재도 이제 미국, 유럽, 일본 등 이제 그 주요 국가의 연금 펀드는 60대 40을 기본 비율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오래 사용된 거잖아요. 50년 네네. 되면 거의 70년 정도인데요. 이게 역사적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 수익률을 네. 기록해 왔을까 궁금해지네요. 네, 미국 기준으로 1926년부터 최근까지 60대 40 포트폴리오는 연평균 7에서 9% 정도 수익률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렇게 항상 이제 이 수익률을 냈다기보다는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주식과 채권이 이제 한꺼번에 같은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움직였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약점을 보였던 해도 있었다. 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비중이 깨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가요? 네, 주가가 매일매일 변하니까 이게 예. 아무래도 깨지기도 할 텐데요. 그 분기에 이제 한 번 정도 혹은 뭐 이제 반기 한 번 정도 이제 주식이 뭐 오른 만큼 팔거나 뭐 내린 만큼 더 사면서 이제 60대 40 비중을 이제 맞춰 나가는 네. 이거를 이제 균형을 다시 맞춘다는 그 영단어 이제 밸런싱 앞에 네. 다시 한다라는 리를 붙여서 리밸런싱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리밸런싱 작업을 연금 투자자분들은 주기적으로 네.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짤 때 일단 첫 번째 주식과 채권 네. 비중을 6대 4, 60대 40으로 맞춰라. 네. 그리고요. 두 번째 또 어떤 게 네. 있을까요? 두 번째 전략은 영구 포트폴리오 전략입니다. 네. 여기서 영구는 영원한을 뜻하는 퍼머넌트인데요. 네. 미국 투자 전문가 해리 브라운이 제안한 전략입니다. 이게 어떤 경제 상황에서도 자산을 지키자는 철학을 좀 담고 있는데요. 어떻게 구성하냐면은 주식, 장기국채, 금, 현금을 각각 25%씩 동일하게 가져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주식은 뭐 경기 호황할 때 이제 뭐 올라갈 거고 장기국채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나 디플레이션 때 이제 좀 방어해주는 역할을 할 거고요. 네. 금은 이제 인플레이션 때, 이제 위기 상황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고, 현금도 이제 비상 상황을 좀 대비할 수 있는 역할을 해서 네. 좀 안정적인 수익과 낮은 변동성을 이제 추구하는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주식과 채권 구성에서 금과 예, 현금이 이제 추가되는 거네요. 네, 이렇게 분류한 이유가요. 자산군의 이 네 가지 상관관계가 낮다는 것에 이제 기반하고 있습니다. 주식, 채권, 금이 한꺼번에 이제 움직이는 않는다라는 건데요. 이게 상관관계가 낮을수록 포트폴리오 자체의 변동성이 줄어들고 좀 안정적인 수익률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강한 상승장이 있을 때는 성과를 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네. 대신 안정성을 추구하는 데 좀 더 이제 방점을 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네, 세 번째 전략은 올 웨더 포트폴리오 전략입니다. 웨더? 날씨요? 네. 네. 그래서 네 가지 네 가지 날씨를 다 견딜 수 있다. 네. 계절을 다 견딜 수 있다. 아하. 이제 이름에 힌트가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연구 포트폴리오와 비슷한 점도 있으면서 조금 더 차별화되는 지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기 상황과 물가 변화를 다 견딘다는 건데요. 이 전략을 만든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투자 전문가죠.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창업자입니다. 헤지펀드로 유명한 투자자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 운용사의 창업자인데요. 이분이 주목받게 된 전략이 바로 이 올웨더 포트폴리오입니다. 컨셉을 설명드리면요. 경제 환경을 네 가지 국면으로 이제 나눕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물가도 상승하는 호황기, 그리고 경제가 성장하는데 물가는 하락하는 시기, 또 경기 침체하고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경기가 침체하고 물가도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이렇게 네 개 국면으로 나눈 다음에요. 네. 각 국면마다 각각 그 적합한 자산군을 배치하고 그 각 분면의 위험을 25%로 맞추는 컨셉입니다. 아까 그 두 번째 연구 포트폴리오 네. 있잖아요. 퍼머넌트 포트폴리오. 네네네. 이건 자산별로 25%씩 맞습니다. 나눈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위험을 25%, 25%. 25%씩 나눈다. 네. 네. 그래서 네. ETF를 네. 자산군별로 어떻게 나누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네, 주식은 30, 장기국채 40, 중기국채 15, 금 7.5, 원자재 7.5 이렇게 나누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하면 변동성은 낮출 수 있는데 네. 자산군의 종류가 늘어나기도 하고 또 만일에 이 경제가 그 사분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일 뭐 장기 저성장이다 이러면 또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개인한테는 좀 따라하기 조금 난이도가 있는 전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또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코어 위성 전략이 있습니다. 기본 자산에다가 추가 자산, 위성 자산을 조합하는 건데요. 네. 그 중심 역할은 한 7, 80% 정도는 중심이 되는 자산을 두고 네. 예를 들어서 S&P 500 같이 그런 대표 지수를 두고 그리고 그 이외의 자산은 20, 30% 같은 경우에는 위성 전략이라고 해서 그 조금 이제 변동성이 있는 자산들 예를 들어서 뭐 테마형 ETF라든지 신흥국 ETF, 뭐 금이나 부동산 관련 ETF 조금 더 변동성이 있으면서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는 ETF를 넣는 그런 그렇군요. 전략입니다. 아, 기본 자산 코어를 네. 가운데다 두고 예, 예. 위성은 이제 도는 거잖아요, 원래. 네, 맞습니다. 네. 추가 자산을 그렇게 이제 구성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구성을? 네, 그래서 내가 만일에 보수적인 투자자라고 한다면요. 네. 일단 코어를 80%를 두고 네. 코어의 절반은 미국채, 안전하게 미국채 10년 ETF,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미국 배당 다우존스 같은 배당형 ETF로 채우고요. 네. 그러면 이제 20%가 위성이 되겠죠. 위성의 절반은 또 리츠, 그리고 절반은 또 금을 넣어서 위기를 대비하면서 뭐 배당으로 안정성을 추구하는 그런 구성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격적인 투자자라고 한다면요. 네. 코어를 아까 보수적인 투자자보다 조금 낮춰서 한 60% 정도 내리고요. 네. 이 코어의 3분의 2 정도는 뭐 S&P 500, 3분의 1은 코스피 200에게 배분을 하고 그다음에 위성 같은 경우에는 뭐 절반은 반도체 ETF, 뭐 나머지는 중국이나 인도 같은 신흥국 ETF, 또 뭐 금 네. ETF 이렇게 좀 구성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비중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게 어디까지나 이제 예시이기 때문에 네, 네.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어 위성 전략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위성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이제 문제인데요. ETF가 다양해지면서 투자자들의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고 또 연금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이제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문제가 특정 테마형 ETF에 좀 너무 쏠리면서 매매 빈도가 높아지는 것이 이제 좀 문제로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자주 사고 판다 이제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연금 장기 수익률을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타이밍 맞춰서 자주 투자를 사고 한다는 팔면은 게 수수료 문제인가요? 아니면은 수수료라기보다는 네. 이 정확한 그 매수 시점을 캐치한다는 게 사실 뭐 전문가들한테도 쉽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코어 위성 전략에서 위성 ETF를 고르실 때에는 네. 반드시 이제 단기 수익률을 보고 이제 따라가시는 그런 전략보다는 네. 장기적으로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기술이나 뭐 산업군 이쪽에 트렌드를 보시면서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퇴직연금 수익률이 천차만별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네, 높일 수 있는지 지금 맞습니다. 몇 가지 방법
소개해 주셨거든요. 끝으로 한 말씀 더 네. 해주신다면은요. 네, ETF가 다양해지면서 이제 수익률에 대한 좀 기대치도 굉장히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국내 주식시장도 좋고 또 미국도 좋고 좀 이런 현상이 있어서 사람들 눈높이가 굉장히 많이 높아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연금은 이제 내 노후에 쓸 돈인 만큼 포트폴리오 구성하실 때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안정성에 대한 고려도 반드시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오현민 수석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